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이미 한 차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질 정도로 슬프지만, 더 꿋꿋하게 정신 차리고 잘 버티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니었어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얻게 된 것이라면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시댁은 지역에서도 유지 집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사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할머니 손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그래서 결혼 당시에도 시댁 쪽에서 반대가 많았고, 겨우 결혼을 해서도 전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죠. 집안도 비교가 되었지만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모두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받고 나니 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말 내내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야 했고 시부모님 막말도 꾹 참아냈어요. 남편도 이런 점을 저에게 항상 미안해했죠. 여보, 미안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엄마가 뭐라고 안 하셨어? 내가 당신 요즘 컨디션 안 좋다고 주말에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그래도 첫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하도 얘기를 해놓아서 다들 당신 보고 싶으신가 봐. 고생 많았어. 나한테 시집와서 내내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하네. 나도 엄마 아빠가 이 정도로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결혼할 때 비용 다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그 값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좀 나아지시겠지. 오늘은 배가 많이 뭉치네. 한 며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회사 일도 바쁘고 다음 주말에는 30명 정도 오셔가지고 식사하신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해. 아이고, 아니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출장 뷔페라도 부르라고 할게.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다음 주는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배도 많이 뭉치고 그런다고 말하면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저번처럼 집까지 찾아오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그때나 초기에 피 비친다고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을 때도 붙을 아이였으면 어떻게 해서든 붙는다면서 집까지 오셔가지고선 나 데리고 갔잖아. 그때도 당신 엄청 화내면서 나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침 난리 나고 그랬잖아. 이번에도 그러시지 않을까? 어쨌든 당신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고 있으니 버텨야지 어쩌겠어. 사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하신 일을 배우고 있던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월급도 저축해주겠다며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고 그 대신 신혼집이며 결혼비용도 모두 시댁에서 해주셨던 거였죠. 당장 나가 먹고 살려고 해도 배우고 있던 일은 제대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를 더 부려먹고 막말도 많이 하셨죠. 옆에서 보던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저와 아이를 데리고선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렇게 작은 단칸방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모님 밑에서 배웠던 일을 갖고 사업장을 작게 차렸어요. 몇 년은 그래도 꾸준히 잘 되는 듯 싶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망해버리고 말았죠. 당장 아이 기저귀 값도 없어
결국 저희는 시부모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웬일이니? 앞으로 영 끊자는 각오로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는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올 수가 있어? 보아하니 꼬락서니가 쫄딱 망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온 거냐? 우린 니들 결혼할 때 해줄 거 다 해줬고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은혜를 그따위로 갚아?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당장 아이 먹을 음식도 없고 기저귀 값도 없어서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 거래처에서 대금도 못 받고 빚도 산더미라 더 이상 빌릴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저희 살고자 찾아온 게 아니라 아이들만이라도. 너 되게 뻔뻔하다. 아들 어떻게 꼬셔가지고선 집까지 내팽개치고 나가게 하더니만 이제는 도와달라고 데리고 와서 비니? 내가 왜 니들 도와줘야 하니? 니 새끼들도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됐고, 앞으로 이 집에 찾아오지 마. 니들 발로 나갔으니 니들 맘대로 들어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는 너희 밖에 내친 지 오래야. 니 애들 기저귀값 없든 굶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문전박대를 당하고 난 후 시댁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도 똑같이 심한 말을 하시고서는 다시 안 볼 거라고 하셨죠. 서운한 마음이 크셨을 거라곤 이해는 했지만 당장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와 남편은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아예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연락도 해봐도 받지도 않으시고 겨우 상준이 통해서 통화했어. 절대 안 도와주신다는데 이제는 나도 그만 찾아가 보려고. 그래도 당신이 그동안 몇 년을 뼈 빠지게 일하면서 노력했는데 우리 상황은 전혀 생각도 안 하셨다는 거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하다. 거기서 배우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그렇지? 우리랑 마음이 다르신 거지 뭐. 자식이니까 그냥 월급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고 집도 해주셨으니 할 만큼 다 해주셨다고 생각하셨나 봐. 어쨌든 우리가 연락 없이 무작정 나가버린 건 사실이니까 그걸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지 뭐. 내가 주변에 한번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이 걱정이네. 상준이가 조금 도와준다고 했어. 엄마 아빠는 안 도와주실 것 같고 상준이가 내일 집에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걸로 애들 필요한 거 사면 될 것 같아.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고 친 건데 당신이 막말도 듣고 회사는 괜찮겠어? 며칠 좀 쉬어도 괜찮아.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벌어볼게. 내일부터 채권자들 찾아가서 사정 말하고 부탁이라도 해보려고. 당신도 고생이지 뭐.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회사에 말해서 조금 당겨서 월급 받기로 했으니까. 안 그래도 당신이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나 그냥 회사 정리하고 프리랜서로 일해보려고. 지금 다른 업체에서 주는 업무들도 많은데 회사 일 때문에 못하기도 했거든.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애들도 집에서 보고 이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다행히 시동생의 도움으로 저희는 겨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이악 물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죠. 전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남편 또한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끝에 빚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채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후에 그동안 도움을 줬던 시동생과 모여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죠.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솔직히 도련님 아니었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나 싶어요. 도련님이 끝까지 저희 도와줬으니까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도 고생 많았어.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잠도 푹 자본 적 없잖아. 우리 다들 고생 많았다, 정말. 우리 애들도 고생 많이 했고. 아이, 형수님이 제일 고생 많았죠. 솔직히 형이 사고 친 거 형수님이 뒷수습한 거잖아요. 어쨌든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형이랑 이렇게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저야 그저 와서는 애들 몇 번 봐주고 그런 거밖에 없죠 뭐. 형수님이 제일 고생 많았어요. 힘드셨을 텐데 한번 내색 안 하시고. 애들도 그래서 더 행복하게 잘 자랐잖아요. 그래 여보. 여보가 고생 많았지 뭐. 밤낮 없이 일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건 당신이잖아. 애들 간식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간식도 하나하나 다 만들고 일도 하고 나보다 더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앞으로는 당신 일 줄여도 괜찮아. 이번에 좋은 일자리 구해서 거기서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했거든. 정말?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진짜 좋은 일들만 있으려나 봐. 당신도 점점 일 잘 풀리고, 빚도 이제는 거의 다 갚았고, 우리 애들도 많이 컸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기려고 하나 보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얼마나 마음속으로 힘들고 괴로웠겠어. 당신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 자는 날들이 많았지만 꿋꿋이 버텨내면서 저희는 위기를 극복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도움을 줬지만 그 중에서 시동생은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일이 너무 바빠 아이들을 챙기지 못할 때면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다 봐줬죠. 그러면서도 어떠한 보상도 보답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 가족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오늘 약속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남편이 도련님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해서 급해서 말하긴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도련님 오늘 약속 있다고 했던 게 딱 기억이 나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오늘 고생 많았죠? 애가 아파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집에서 보육해야 하는데 중요한 거래처라 급하게 맡겨야 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에이 형수님, 괜찮아요. 저 오늘 약속 급한 것도 아니고 저녁에 보기로 했어요. 형수님, 일은 잘 해결됐어요? 거기 거래처가 형수님 일감 제일 많이 준다면서요. 그러면 꼭 가야죠. 도원이 열은 떨어졌고 잘 자고 있어요. 밥도 잘 먹었고 아까까지 놀다가 방금 잠들었어요. 형수님도 피곤하시죠? 저 오늘 저녁에 약속이니까 도훈이 깨면 놀다가 갈게요. 형수님 피곤하실 텐데 잠깐 눈이라도 붙이세요. 아휴, 아니에요. 아이들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가보세요. 그리고 이거 도련님 자꾸 안 받는다고 해서 많이 담은 건 아니고 약소하게 담았어요. 벌써 일주일에 3일은 저희 집 와서 애들 봐주잖아요. 남들은 이거보다 몇 배는 더 준다는데 많이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해요. 저번에 애들 아빠가 도련님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거 도로 돌려줬다면서요. 이번에는 꼭 받아줘요. 아이 형수님, 이러면 저 불편해가지고 여기 못 와요. 저 도훈이랑 세훈이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형수님이 이렇게 돈으로 딱 선 그어버리면 이제 여기 못 올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나중에 저 결혼할 때 그때 그럼 주세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급할 때 형수님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할 테니 그때 꼭 저희 애 봐주셔야 돼요. 착한 시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가끔씩 집에 오면 아이들만 봐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이며 저녁에 먹을 밥까지 싹 다 챙겨놓기도 했죠. 아이들도 오죽하면 작은 아빠가 집에 오는 걸 너무나 고대할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했지만 시동생은 끝끝내 거절했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죠. 사실 제가 형수님이랑 형한테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도훈이랑 세훈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사는 거, 그게 제일 바라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솔직히 말하면 형수님이랑 형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요. 안 들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 번쯤은 말해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도련님이 하는 말이라면 어려운 부탁도 들어줘야죠. 뭔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든 해볼게요. 도련님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일이라면 저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에요? 아, 그게 부모님 한 번만 만나러 가시면 안 될까요? 어려운 부탁인 건 알지만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형수님 상처 많이 받으셨고 당연히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 저 알아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하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요즘 아빠랑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형이랑 형수님도 부쩍 찾으시고 힘드시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한번 말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아, 안 그래도 저희끼리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몇 주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도 왔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저희도 이제 몇 년 지난 일이라 그때처럼 마음이 많이 힘들지는 않지만 지금 봐도 괜찮을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양쪽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중간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생각해보고 자리 마련해 볼게요. 시부모님과 연락도 하지 않은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처음으로 시모에게서 미안하단 연락을 받고 나서 저희 부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동생이 어렵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시부모님과 교류를 하게 되었죠. 전처럼 매 주마다 내려가서 본 것은 아니었지만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는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하셨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지 다시 교류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서서히 막말이 시작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나는 너희들이 너무 괘씸하더라. 그동안 편하게 우리가 준비해준 집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고 얼마나 편했니? 거기다가 우리는 애쓰게 만든 인맥인데 니들은 손 한 번 풀지 않고 그 사람들 주말마다 얼굴 보여줄 수 있고 얼마나 편해?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맘대로 집을 나가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니? 그때 얘긴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 신혼집 제 명의도 와이프 명의도 아니고 아버지 명의잖아요. 거기다가 일한 월급 제대로 주신 적도 없고 저희 생활비 어머니 카드로 썼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 눈치 안 보고 산 적 있는 줄 아세요? 주말마다 집에 내려가 그 고생하면서 밥상 술상 그렇게 차려도 와이프 고생했단 한마디
어머니께 들어본 적 없어요. 시집으로 왔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거 각오 하나 안 하고 시집을 온 것도 아닐 텐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아버지 명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야 다 늙어서 죽어버리면 그거 다 니들이 재산으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좋지 우리가 좋니? 하여튼 우리는 니들한테 더 이상 해줄 건 없고 네 자식들, 우리 손주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니들이 앞으로 잘해야 할 거야. 우리 재산 니들한테 안 주고 우리 손주들한테 줄 거야.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 재산 한 번도 욕심낸 적 없고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한 적 없어요. 동생한테 다 주셔도 상관없고요. 저희한테 잘하기만 바라지 마시고 이렇게 말로 상처 주시지나 마세요.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시부모는 화살을 저에게 꽂기 시작하셨죠. 다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당연하게 주말마다 저에게 일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당연히 거절을 했고 계속된 요구에 전 시부모님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어요. 사실 이렇게 교류를 하는 이유는 시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시동생 때문이었죠. 남편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여보, 난 어머님, 아버님 마음으로 아직 용서 못했어. 당신한테 솔직히 말 못해서 미안한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보는 건 다 도련님 때문이야. 도련님 아니었으면 나 죽을 때까지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안 봤을 거야. 애들 생각해서도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도 도련님이 우리 애들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우리 위해서 노력해 주시니까 그걸 보고서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야. 알지? 알아. 나도 마찬가지로 동생 때문에 부모님 보는 거지. 당신한테는 늘 미안해. 차라리 나만 부모님 보는 거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당신 앞으로 그냥 우리 집에 가지 않는 건 어때? 당신이 그러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 아니야. 지금처럼 그냥 가끔씩만 보면 괜찮지 뭐. 어머님한테도 얘기했어. 어머님, 아버님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도련님 위해서 가는 거라고. 도련님 부탁으로 가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아시겠지.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도련님도 많이 노력하잖아. 어떻게든 분위기 풀어보려고 하는 것도 알고 내 편 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다 알아.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가는 거지. 그렇다고 전처럼 매주마다 가서 밥상, 술상 차리고 그런 건 못해. 그럼 나도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기를 바라지는 않아. 그래도 무리해서 우리 집 갈 필요 없어. 상준이한테 고마워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상준이도 당신이 많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고 다시 연 끊는다고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저희는 어버이날, 명절 같은 중요한 날에만 시댁에 갔어요. 가서도 시부모님이 도를 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시동생이 먼저 불이 나게 나와서 말리곤 했죠. 시부모님은 아마 그런 모습이 더 싫으셨던 것 같았어요. 애미야, 너 뭐하니? 와서 얼른 밥상 차려야지. 오후에 손님들 올 거니까 반찬 좀 몇 개 하고 내일 뭐 바쁜 일 있니? 없으면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오랜만에 왔는데 손님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니들이랑 다시 얼굴 보고 지내는 거 다들 아는데 왜 이렇게 며느리 얼굴 보기 힘드냐고 말들이 많아. 이왕 온 김에 내일까지 쭉 있다가 인사하고 가렴. 아, 엄마. 그걸 왜 형수님한테 시켜? 그냥 내가 출장 음식 시킬 테니까 그만 좀 해. 형이랑 형수님 또 안 오길 바라는 거 아니지? 엄마 진짜 못된 시어머니야. 그거 알아? 내가 엄마 자꾸 그러는 거 보니까
결혼을 하기가 싫다니까. 와이프 데리고 오면 뭐해? 이렇게 분명 부려먹을 텐데. 너는 형수님 앞에서 엄마한테 그러고 싶니? 엄마는 결혼하고서 시댁일하는 거 당연하게 했어. 니들이 보고 자란 것도 그런 거면서 왜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 하나 시키질 못하게 하니? 참나. 아주 너는 참 든든하겠다. 네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네 편만 들고 있잖니. 그래 됐어. 괜히 너 시켜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엄마, 제발 형수님 오면 잘해줘. 형수님 와서 편하게 누워서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형수님, 오늘은 그냥 올라가세요. 형 금방 온다고 하니까 저녁까지 먹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엄마는 반성 좀 더 해야 되겠어.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좀 얘기해. 중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 시동생 얼굴을 보고서는 시댁연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동생이 단 한 가지 했던 부탁이 시부모님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면서 예비동서를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예비동서는 정말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뻤고, 거기다가 처음에는 저에게 사근사근 너무 잘해줬죠. 형님, 잘 부탁드려요. 상준 씨랑 연애하면서 사실 가족들 보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상준 씨가 가족들을 잘 안 소개해 주더라고요. 형님 얘긴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상준 씨한테 정말 잘해 주신다고.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부분 보이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아, 동서, 나야말로 잘 부탁해.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진짜 놀랬어. 한 번도 여자친구 하면서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미인을 만나고 있었다니 나 같아도 꽁꽁 숨겨둘 것 같긴 하네. 어머님, 아버님은 만나본 적 있어? 옛날 어르신들이라 약간 고지식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도련님이 든든한 사람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직 어머님, 아버님은 만나 뵙지 못했어요. 상준 씨가 어떤 분들이신지 대충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벌써부터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저 인사하러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상준 씨는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데 저는 갖춘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서 시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도련님도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두 사람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도 우리 부부가 서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나도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부모님이 반대를 엄청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화기애애하게 첫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예비동서는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상황도 설명을 해주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예비동서의 태도가 변한 건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던 날 시부모님은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셨어요. 저와는 상반된 반응이셨죠. 거기다가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 무시하셨어요. 우리 상준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기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결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이렇게 훌륭한 여자친구가 있을 줄이야. 선자리 내내 마다한 이유가 있었네. 이미 결혼한 형이 있어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아가. 우리 집은 형이 먼저고 항상 우대해주고 그런 거 없어.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여기 인사 오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상준 씨한테 어머님, 아버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뵈니 상준 씨 인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네요. 그래도 형님이 계시니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에이, 얘한테 뭐 배울 게 있겠니? 얘네는 아직도 어렵게 살아. 그 코딱지만한 동네에 월세 사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집은 아우가 더 나은 집이야. 형보다 더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아우가 형 같아. 아무튼 니들은 결혼해서 저렇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올바르게 잘 살면 된다.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산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아,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들으셨겠지만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상견례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유, 쟤도 친정 없어. 그런 거 다 상관없더라. 다만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뭐. 쟤들 봐. 우리 뒷전으로 하더니만 쫄딱 망해가지고 저 꼴로 살고 있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둘이서 잘 살고 시부모 봉양하면서 잘 모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면전에서 무시하는 시부모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첫인사를 놓은 예비동서 앞에서 화를 낼 순 없었죠. 남편과 시동생도 그날만큼은 화를 꾹 참고 있었어요. 이후에 전 동서에게 신혼 선물을 해주고 싶어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동생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어 좋은 명품으로 가방 하나를 선물해주고 싶었죠. 근데 동서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동서, 바빠? 저번에 전화했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다시 전화했어. 내가 부재중 남겼었는데 못 봤나 봐. 아, 다른 건 아니고 도련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가 동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가방 브랜드 혹시 좋아하는 곳 있어? 내가 큰 건 아니더라도 가방 하나 꼭 사주고 싶어서. 생각해둔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줘. 금액대는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말해줘. 가방이요? 형님, 마음만 받을게요. 형님한테 그 가방 받아가지고 제가 편하게 살겠어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돈으로 아이들 과자나 많이 사주세요. 뭐 남들은 결혼 선물 받는다곤 하지만 이것도 다 사정 봐가면서 받는 거죠. 아무한테나 받을 수 없죠.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받았다 칠게요. 어? 아니, 그때 어머님이 얘기하신 것 때문에 그렇구나? 에이, 그거 사실 아니야. 우리 그 정도로 빠듯하게 살지 않아. 그래도 내가 도련님한테 고마운 것도 있고 우리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선물하는 거니까. 실은 뇌물이야, 뇌물. 동서한테 나 잘 봐달라는 뜻으로 주는 뇌물. 형님, 제가 동서이긴 하지만 형님 보면 좀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가 싶어서요.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당연히 집이 망하죠. 솔직히 상준 씨가 동생인데 형을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거 들어보면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데 돈 쓰지 마시고 제 가방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아껴 쓰세요. 동서의 반응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나 싶었죠. 그때 시모가 말한 얘기 때문인가 싶어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도련님을 생각해 여러 번 연락을 해보아도 예비동서는 반응조차 없었죠. 결혼 진행을 하면서 시모는 저와 예비동서를 참 많이 비교했어요. 뜬금없이 전화와 예비동서가 혼수를 얼마나 하고 오는지 자랑하시기도 했어요. 너 그거 아니? 네 동서는 과천에 25억 집 혼수로 해온다더라. 네 시동생이 그쪽으로 이번에 이직하잖니. 그래서 그쪽으로 신혼집 본인이 해오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이쁜지. 돌아가신 사돈네가 보험금을 수억 남겨주셔서 그걸 샀다는데 에휴, 내가 큰 며느리 복은 없어도 작은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그거 얘기하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니, 참 저한테 여러모로 상처를 많이 주시네요. 어머님 뜻 알겠으니까 앞으로 저 보지 마시고 작은 며느님만 보고 사세요, 그럼. 근데 작은 며느리가 그 정도였으니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괴롭히지는 않으셔야 되겠네요? 내가 무슨 널 괴롭혔다고 그러니? 참나. 밥상 몇 번 차린 거 가지고 유나는. 그리고 나도 돌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 혼수를 해오면 우리 집에서도 모셔야지. 솔직히 부모 없다고 해서 뭐 별다른 기대는 안 하고 그만큼 우리한테 잘하겠거니 생각만 했었는데 뭐 혼수를 그 정도로 해온다고 하니까 굳이 우리한테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나 네 동서한테 형님 노릇 하지 말거라. 제가 무슨 형님 노릇을 한다고.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이 하신 게 바로 시집살이에요. 누가 요즘 세상에 시댁 가서 밥상 차리고 술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요. 동서는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말마다 부르지 마시고 어머님은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지켜만 보세요. 그게 도련님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이에요. 25억 집을 혼수로 해온다면서 좋아하는 시모에게 전 동서 시집살이를 시키지 말라는 말을 당부했죠. 시모는 자신이 언제 시집살이를 시켰냐면서 부인했지만 그래도 생각은 있었는지 이번에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전 그 말을 듣고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서가 저를 피하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초대권을 받은 사람만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부부가 초대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혼식 몇 주 앞두고서도 예비동서는 저희에게 초대권을 주지 않았죠. 도련님은 이 사실을 모르는 듯해서 바로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우리 아직 결혼식 초대장을 못 받았어. 도련님한테 물어보니까 초대장 동서가 보내기로 했다며? 동서가 깜빡하고 안 보냈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왔어. 도련님은 우리 받은 줄 알고 있던데 아직 못 받아가지고 거기 초대장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 우리가 가족이긴 하지만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아? 아, 형님, 오시려고요?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가천에 25억 하는 집 혼수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대충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진 아시죠? 아무래도 초대권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급을 나눠봤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보니까 형님네는 못 오겠더라고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급을 나눴다니? 우리는 그럼 동서 결혼식에 초대도 못할 정도 급이라는 거야?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지. 그리고 무슨 급이야?
동서 과천에 25억 하는 집 혼수로 가지고 오면 그 정도는 돼야 참석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월세 살면서 어떻게 와서 축의금 내려고요? 거기 음식값이 얼만 줄이나 알고서 그런 말 하는 건가? 하긴 그런 곳에서 결혼도 하지도 못할 정도인데 알 리가 있나? 형님, 앞으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 건데 이제부터 우리 남편 등골 빨아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사시고 결혼식은 급에 맞게 참석하는 걸로. 10,000원 내고 식권 구걸하게? 거지 안 받아. 뭐? 식권 구걸? 하, 진짜 보자 하니까. 동서,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였구나? 동서 그렇게 안 봤더니 속물이었네. 그래, 알았어. 내가 그 급 한번 확 낮춰볼까? 여보세요? 동서 신혼집 제 명의로 바꿔요. 정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동서는 땡전 한 푼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고 동서 본인 또한 능력 하나 없었죠. 우연히 도련님이 다니던 회사에 동서가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도련님의 정보를 알게 된 동서는 어떻게든 도련님과 만나려고 노력했던 거였어요. 온갖 세월 풍파 속에서 눈치가 빠삭했던 동서는 도련님이 돈보다는 인성을 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천사표로 도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였어요. 착한 도련님은 동서의 상황을 모두 이해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단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던 게 바로 시부모님의 시집살이였어요. 저 또한 동서가 시집살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도련님과 머리를 맞댄 끝에 과천 25억 집을 동서가 혼수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마련하자 계획하게 된 거였죠. 실은 저희는 죽을 듯이 노력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고 이곳저곳 투자를 하며 수억 원대 재산을 쌓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티를 내지 않고서 월세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시모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동서에게 말했던 거였고 과천 25억 집이 도련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동서는 혹시라도 저희가 도련님에게 빌붙을까 싶어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했던 거였죠.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도련님은 파혼 선언을 했어요. 동서는 그제야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해왔죠.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 욕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상준 씨가 저랑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형님 잘못도 있잖아요. 애초에 저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형님 잘못도 조금 있으니까 한 번만 상준 씨한테 기회를 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부탁합니다. 저 상준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웃기고 있네. 도련님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도련님 재산 없이는 못 사는 거겠지. 내가 니년 그 검은 속 모를 줄 알고? 내가 그 혼수 대신 해준 거 애초에 알았다면 너 나한테도 그 검은 속내 내비치지 않고 속였겠지. 너 같은 건 우리 도련님이랑 어울리지도 않아.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말만 듣고선 형님네가 도련님한테 생활비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왔다고 하셔서 앞으로도 그럴까봐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볼 걸.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상준 씨한테 제 말만 한 번 들어달라고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내가 왜? 네가 한 짓 네가 알아서 수습해. 내가 알 바 아닌 것 같은데?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렇게 비단을 깔아줘도 못 앉겠다고 하는 너한테 뭘 더 해주겠니? 네 인성이 네 인생 망친 거야. 더 이상 찾아오면
네가 다니는 알바회사에도 다 알릴 테니까 찾아오지 마. 그날 후로 저희는 다시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도련님 또한 시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예비동서는 그날 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역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도련님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몇 달은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 역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답니다. 남편과 저는 월세집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투자도 하지 않고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희가 예비 동서처럼 욕심을 부렸다면 다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족조차 외면했을 때 그때를 잊지 않고 지금도 겸손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전해지길 바라면서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갔어요.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분명 미워 죽겠는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제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난소는 있었지만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 얼굴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곤 하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세월이 10년이었고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저렇게 못 봐서야 되겠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도와줘도 욕으로 돌아온다고요. 쓸데없이 나섰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먼저들 음식 먹고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혼자 식당에 와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있었는데 친모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아이가 시모가 안아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식당 안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을 보니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모를 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던 것뿐이지 속으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이의 엄마한테 안겨준 뒤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는 게 신기한 듯 말수가 많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셨지만 이미 한번 안아봤던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도 씁쓸했는지 금세 말수가 적어지더니 음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외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알아? 예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번에 식당 다녀온 뒤로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입양을 할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방법을 찾을 거 아냐. 고민거리를 털어놔봐.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어차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여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고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안았을 때 바라보던 시선은 내 마음을 찢어놓더라.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당신을 원망하는 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내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입양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러기까지 해서 구멍난 곳을 채우고 싶지 않아. 나를 닮은 아이를 원하는 거지.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내 삶을 입양아한테 바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말하자. 이런 말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입만 아프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저를 막대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지쳐버리게 되자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마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받게 될까봐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지만 그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이혼? 내 10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당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런 당신을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 싫다니까. 더 심한 막말이 가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우리 함께 했어. 그렇다고 남은 인생까지 허비하며 살 필요 없잖아? 놓아주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삶 찾아 떠나면 되잖아. 그게 싫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니야?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 말처럼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는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 내가 희생했던 삶들을 보상받지 못하잖아. 나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신이 채워줘야지. 이대로 평생 살면서 내 불만 다 들어주고 당신은 그냥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데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 평생 당신 수발들면서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아이만 가지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몸 좀 풀게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어 하시거든. 당신이 좀 알아봐봐. 이런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은 곳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해. 애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런 걸로 충족시켜 드려야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전부 다 쏟아질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온천 여행 보내드릴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통화가 끝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온천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요즘 몸도 찌뿌둥한 게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더라고. 온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고맙다. 저번에 식당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했었거든.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이 될 것 같네. 충주의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며느리한테 대우도 좀 받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내가 너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게 돈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껴넣어놔라. 시모도 남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은근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용해 다른 부분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 대한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다가온 주말에 시부모님께선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셨으면서 저를 탓하는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을 떠나신 뒤 며칠 동안 조용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세운 온천 여행 계획이 시부모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 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에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막말을 퍼붓게 되면서 세상 떠난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내 탓인데? 당신이 온천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최종 결제를 한 게 내 탓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에게 안 좋은 상처만 계속 남게 되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것도 내 탓을 하며 평생 못 살게 굴 거 아냐. 그럼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만 됐어도 우리 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은 떠나지 않으셨겠지. 전부 다 당신 탓인데 누굴 원망해? 내 옆에서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하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당신을 선택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의 막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가 시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며 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자모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재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장례식장에 오신 건가요? 고개만 떨구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까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괴롭히며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가게 만든 죄인이니까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면서 온갖 아픔은 다 받으면서 살아야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고요.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제 옆에서 그 아픔을 전부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고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당신이 이런다고 떠나신 두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남편은 화가 난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길래 부모님은 일단 남편이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저에게 온갖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의 장례를 볼 수 없었고 장례가 끝난 이후 남편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네요. 엄마도 없으니
당신이 키우면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애도 못 낳는데 내 피가 섞인 자식을 가지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 건데? 방금 말했잖아. 내 피가 섞인 아이라고. 쓸데없이 거짓말 치겠어? 당신이 원하는 애 안겨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까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내.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지금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치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출산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의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라 키우기 싫은 거냐? 남편은 이미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보고 수습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던 터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아이를 아는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아이를 들쳐맨 뒤 마트에 들러 급하게 젖병과 분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보며 분유를 타서 울며 보채고 있는 아이 입에 물려주자 어느 정도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남편은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젖병을 물은 채 잠이 들었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한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저에게 온 아이도 불쌍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며 그동안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저희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손을 들어준 재판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워 만든 자식을 제가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또 다른 시작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했다며 간호사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를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몇 달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몰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떠난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떠나가 버리니 이런 제 삶이 차라리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이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필요 없다며,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남은 제 인생을 아이로 인해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아이는 절차대로 시설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지켜봐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한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의 입소 사진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차마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제가 걷어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순간, 입소 사진 뒤에 누군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작게 나온 얼굴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던 위치를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순간 저를 몰래 바라보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숨기고 있던 여성분께 말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여자는 저를 밀치면서 도망치려 하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 울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진정시켜 줬었는데,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게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돈을 주며 제 자식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도망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했었죠. 다행히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출산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모유도 잘 나온다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그쪽도 식당에 함께 왔길래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어머님이 제 아이를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돈만 받고 사라지라며 큰일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꺼내셨죠. 제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아이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절 밀치고 제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쪽의 품에 안겨있는 애를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 대신 그 사람의 옆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내 자식을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출발시키려 하길래 더 위험해질까봐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저를 피해 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내 자식은 결국 시설에 맡겨질 게 뻔하고 저는 기다렸다가 제가 침몰하는 사실만 밝히면 다시 애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급해서 선뜻 받아들인 거였는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 차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벌을 받았지만 제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 저를 처벌하시면 전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들여 대리모를 구했던 거고 아이를 몰래 키우려 했다가 대리모였던 여성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개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막말로 여성분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잃게 된 충격과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이 모든 게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다 생모였던 여성분이 끝까지 쫓아가 말리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자식은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있게 되었던 거였죠. 저 몰래 충격적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제의를 받은 여성분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혹해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애가 제 분노를 꺼트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이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다른 여성분께 돈을 주고 제 일을 했을 게 분명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용서를 구했던 여성분은 끝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지금에라도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설에 다녀온 이후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에 들어온 기적 같은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에 많이 놀라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의 건강이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의사인 신우 말로는 검사 결과 시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시모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어요. 시모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나 다름없을 만큼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시모를 엄마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사랑받고 살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운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 매번 주말마다 빠지지 않던 그때의 남편이 저에겐 호감으로 다가왔고 서로 알아가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걱정됐던 건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고아로 커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와 얼굴을 첫 대면하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따뜻한 시선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렇게 시모의 허락을 받아 남편과 결혼을 하고 10년간 행복한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가족 모두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제 인생이 꽃이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엄마가 말기 신부전이라 아무래도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하는 것보단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통 대기 기간이 5년 정도라 그 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뇌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오는 차례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나도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은데 애들도 있고 의사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엄마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는 병이라곤 하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다면 그래도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잖아요. 오빠가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곤 했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오빠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잘 알죠? 건강 검진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부족합 판정 받았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지금은 뇌사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식 받기 전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분명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관리 잘해드리니까 이식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인 신우가 시모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긴 하지만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 투석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합병증이 오고 나서 이식을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모가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고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었어요. 저에게 뭘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겠죠. 전처럼 무의미한 인생 속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이나 하면서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니며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겁니다. 신우는 시모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에 신장 공여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식 수술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몸 관리하며 요양하고 계신 시모가 하루빨리 신장 이식받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쁜 시간인데 여긴 왜 왔어? 가서 경수 장사 하는 거 도와줘야지. 말은 하고 온 거야? 몸 관리만 잘하면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진 버틸 수 있다니까. 그런 슬픈 눈빛으로 안 봐도 된다. 원래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거야. 앞으로 살아봤자 내가 얼마나 살겠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아줘라.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곁에 오래 계셔야죠. 어머님 떠나면 제가 얼마나 슬퍼할 건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이가 오늘 일찍 문 닫고 여기로 오기로 했어요. 요즘 그이가 어머님 걱정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있거든요. 그동안 몸 관리 잘못해서 어머님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지 못한다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들 신장 받아가면서까지 살고 싶겠니? 어차피 경수 아빠도 아무로 일찍 떠나보낸 마당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아들 신장까지 받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하는 건 눈 감기 전에 네가 나한테 손주 한번 안겨주는 거야. 임신이라는 게 너한테는 많이 어려운 문제라 나도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니? 임신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것 같대?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불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서 아이를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대요. 에휴, 그렇겠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야 없겠지. 아쉽지만 어쩌겠니? 너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잖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 받아들여야지. 저는 항상 시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로 시댁에 들어왔는데 10년간 시모에게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저를 항상 아껴주시고 싫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는 시모가 제 옆에 오래 머물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날 저는 시모에게 신장 이식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부모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식해 드리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드렸는데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거라. 이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네가 나한테 신장을 준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니? 아가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신장 이식을 받는 것보다 투석받는 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건강해요. 검사도 받아봤는데 신장에 결석도 없고 깨끗하다고 이식해주는 조건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합병증으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단 신장 이식으로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이식은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 가서 내 아들 일이나 도와줘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또 하면 그땐 다시는 얼굴 못 볼 줄 알아. 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내 아들이 고생한다는 거 모르니?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다고. 멀쩡한 신장을 떼어서 내 몸에 붙여. 뇌사자에게 신장을 받는 것보다 수술 결과도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시모가 10년간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 의견을 강하게 거절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 시모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제가 의지를 꺾지 않고 시모에게 이식을 해주겠다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많이 당황하셨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시모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빨리 좀 데려가라며 내쫓으려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말을 전화통화로 듣게 된 이후 많이 놀랐는지 시댁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를 밀었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으면 세상을 떠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준 건 고아라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받아준 게 아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심성이 착해서 받아준 거야. 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너한테 흠집을 내면서까지 신장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다시는 내 앞에서 신장을 주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말 꺼내지 마라.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이식받을 수 있는데 급하게 결정지어서 괜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건강하길 바라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처럼 생각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친엄마로 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식까지 받게 될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낳아줬다고만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어머님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라는 말을 하세요? 그건 제가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이식 받으세요. 시모는 제 신장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의 격양된 대화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려는 저와 받지 않으려는 시모의 대화는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늦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신우까지 시댁으로 오게 되었죠. 남편의 입장에선 저에게 이식을 하라 마라 결정짓는 게 많이 난감했는지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묵묵히 상황을 지켜봤고 신우가 꺼낸 말을 듣게 된 시모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현실적으로 시모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올케 언니 말대로 이식해주려고 내린 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부터 언니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인 오빠도 엄마한테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결석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엄마한테 신장 하나 떼어주고 싶지만 애들도 있고 이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언니야 솔직히 말해서 부모도 없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언니를 딸처럼 여기고 그동안 챙겨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신장을 떼어주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막대했으면 신장 주고 싶었겠어요? 되려 하루빨리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겠죠. 언니가 내린 결정 단순한 감정으로 선택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언니 말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너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보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자한테 장기 이식 받는 거 짧아야 5년이지? 정말 길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엄마한테 최후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이식 받으면 매번 투석 안 받아도 되고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텐데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엄마 건강이 안 좋으면 가족 모두가 힘든 모습을 계속 봐야 하잖아요. 시모는 신우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침착함을 보이셨어요. 가족 모두 시모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원했고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시모는 제 의견대로 신장을 이식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모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수술이 끝나기 전까지 식당 문을 닫고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담당한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긴장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제가 원하는 거였고 하루빨리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 이틀 전 시모와 신우가 병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 높여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 모녀에게 급하게 달려가 왜 서로 싸우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시모와 신우의 대화가 끊어졌고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저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두 모녀가 무슨 일 때문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걱정돼서 다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병원 주위를 돌아다녔는데 시모와 신우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잠깐 다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병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한참의 시간 동안 시모와 신우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시모와 신우가 모습을 보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녀지간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갔지만 제가 봤을 땐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10년간 시모와 신우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싸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두 모녀의 행동을 살필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와 신우는 서로 싸우고 난 뒤 어떠한 말도 없이 신장 이식 준비를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서 이식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신우는 잠깐 자다 일어나면 금방 끝나 있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었고 시모와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뒤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이 났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치 담당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수술대를 잡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문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며시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수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냐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오다 가다 저와 가까워진 간호사가 현재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주는 거라면서 방금 수술실 안에 들어간 수여자가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간호사에게 듣게 된 상태라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며 넘어가려 했는데 며칠 전에 시모와 신우가 병원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동시 이식을 진행하면 바로 옆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옆방 수술실에서 각각 떨어져서 수술을 진행하는지 이상하지 않냐고 말하길래 시모가 제 옆에서 수술 받는 게 더 긴장되고 무서워서 따로 수술방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며 신우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을 해줬다는 말을 하자 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반대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수술실 문을 열어줬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좀 전까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동되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신우와 심각한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수술대 위로 향했는데 시모가 누워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처음 본 남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언제 시작되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잠깐 사이에 기절초풍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 병동이 초토화가 되어버린과 동시에 시모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려고 했어요? 결국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들은 저 남자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나는 너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니가 알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이 일을 계획했으니까 전부 책임져. 지금 저를 노려보고 있는 저 남자 도대체 누군데 어머님이 쩔쩔매는 건데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 신장을 저 남자에게 주려는 거냐고요. 그게 내 피가 섞인 친아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내 젖 한번 물리지도 못하고 고아원에 버려버린 내 친아들이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집안에서 나와 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금방 자리 잡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 그러던 도중 경수 아빠를 만나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고아원에 버린 아이를 까맣게 잊고 지냈지 뭐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내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된 상태였어. 내 아들을 버린 내가 다시 찾는다고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입양된 곳에서 잘 살길 바라며 나는 현재의 가정에 충실했고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아들을 버렸던 고아원에서 네가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그 아이 대신 너를 내 딸로 삼고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아이한테 못해줬던 걸 너한테 해주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기 전에 갑자기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이 내 앞에 나타났어. 제가 자라왔던 고아원에서 시모가 버린 친아들이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를 왜 친딸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시모 앞에 나타난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전에 입양되었던 가족에게 시달리고 힘든 삶을 보내다가 그 가정에서 뛰쳐나와 혼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시모가 고아원에 찾아가 친아들 소식에 대해 물어봤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자기를 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에 화가 난 친아들은 불현듯 시모의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 이 모든 상황이 친모 때문에 불행해진 거라고 생각한 친아들은 친모의 뒤를 쫓아다니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뒤따라와서 신장이 좋지 않다는 말을 엿듣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들은 시모 앞에 나타나 원망의 막말을 퍼부으며 자기를 버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 신장을 친아들인 당사자가 받길 원했어요. 시모가 버린 아들이 찾아와 자식을 버려놓고 더 살고 싶은 거냐며 비수가 되는 말을 쏟아내자 시모는 신우에게 저 몰래 친아들에게 신장을 주라는 말을 했던 거였고 이런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수술대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나눈 대화를 간호사가 엿듣게 되었던 거죠. 시모는 일단 이식만 해주면 평생 저와 친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았고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저와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친아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지 경악을 했고 제 신장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는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시모의 계획에 신장을 그 남자에게 떼어줬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 했던 시모와 신우를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잘해줬던 건 시모가 같은 고아원에 버렸던 친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잘해준 거였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저보다 비록 버렸지만 피가 섞인 친아들을 위해 제 신장을 자기 친아들에게 주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너무 큰 배신감에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신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 동의 없이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주려 했던 계획에 대해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사의 자격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10년간 저에게 잘해줬던 두 모녀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남편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하겠다면서 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시모의 친아들은 시모에게 자기를 버리고 현재까지 불행하게 살게 한 거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모가 저지른 과거니 그건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상황이라 요즘 너무 우울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